일치가 되지 않고 이렇게 진짜 뭐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뭐 압구정 97억, 뭐 어디 뭐 63억, 뭐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뭐 어디는 또 조용하다, 거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동시에 지금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요새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사실 오늘 토어제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도 갖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과 똑같이 뉴스에서 막 엄청 거래량 막 터졌다. 신고가 막 속출한다. 가격이 막 1억 올랐다. 막 몇 억, 지금 토어제 해제 발표 이후 몇 억 올랐다. 막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자극적인 뉴스가. 투어제 고삐 풀린 강남, 오, 뭐 천장 뚫고 있다, 뭐 이런. 거래량 막 급증, 폭증, 막 이것 때문에 다시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다.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또 궁금하면 또 못 참지. 네. 아주 실제로 지금 보면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지역이 여기거든요. 네. 근데 305개 아파트에서 지금 재건축 추진 14개 아파트 요것만 빼고 지금 사라진 애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풀린 거거든요. 얘네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애는 묶여 있는 거지 아직. 얘네는 투기 과열 조장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얘네는 안 되고 나머지 애들은 풀어줄게 했는데 딱 보시면 아시면 점으로 되어 있는 건 너무 작은 애들이고, 우리가 눈여겨볼 건 사실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에서 지금 웬만한 애들은 거의 다 남았고, 없어진 애들은 진짜 손에 꼽는데 거기에 딱 엘리트가 들어가는 거지.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강남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국에는 아파트 이름이 거론되면 엘리트가 뜨거든요. S 리센치 트리즘이 뜨는데, 그럼 과연 엘리트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늘었고 가격이 올랐냐? 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올랐겠죠. 올랐겠죠. 다들 그렇게 생각해.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1억을 올린다는데 올랐겠죠. 그래서 지금 2월 12일에 해제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15일 정도 지난 거잖아요. 보름 좀 안 되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풀리기 전에는 리센치 기준으로 33평 기준으로 28억 5천이 찍혔어요. 네. 28억 5천이 찍혔고, 실거래가 그건 찍힌 건 이미 확인이 다 됐고, 네. 그 이후에 31억이 거래됐다라는 얘기가 엄청 돌고 있다는 거예요. 네. 2억 5천이 올라서. 근데 문제는 소문만 돌고 있지 이게 확인이 되진 않았다는 거야. 60일 이후에 찍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원래 실거래 시가 신고는 늦게 하잖아요. 그리고 봐봐요. 부동산 입장에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확 올랐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 부담스러워지죠. 갑자기 가격이 올랐으니까. 네. 그러면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잘 안 오겠지. 그러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는 가격이 확 올라 버리면 이걸 빨리 신고해가지고 가격을 더 올릴 수 있고 사람들이 거래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제 솔직히 부동산 중개인분들은 그게 이제 업이시잖아요. 근데 본인 업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실거래가 신고를 늦게 해요. 그러니까 수십 개가 이렇게 알죠.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부동산 엄청 많은 거. 특히 뭐 잠실은 뭐.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눈치 싸움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거래한 거야? 실제 거래한 거 맞아? 근데 서로 이제 눈치 보기 하고 있고, 매수자도 그렇고 매도자도 그렇고 지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부동산 사장님의 답답한 건 그거야. 문의량은 엄청 늘었대. 막 매도자도 이 가격 더 올릴 수 있는 거냐라는 걸로 문의가 늘고, 매수자도 지금 거래가 폭증해가지고 못 사는 거 아니냐,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문의만 많대요. 문의만 많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발표 있기 전에는 호가가 거의 30억까지만 나왔었거든요. 28억 5천까지 거래됐으니까 호가는 뭐 29억 5천, 뭐 30억 미만으로 이제 호가를 붙여서 하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고 뭐 31억이 거래가 됐네 안 되니 막 이런 소문이 도니까 바로 호가가 이제 33억까지 이제 나와서 33억. 네, 우와. 바로 1, 2억이 올랐다는 거죠. 리센치 같은 경우는 또 소형 평형 있잖아요. 10평대도 있고 20평대도 있고 30평대도 있는데, 10에서 20평대 같은 경우는 1억에서 2억 사이, 그리고 20평에서 30평은 한 2억 정도 지금 호가를 올려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31억이 거래됐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매수자랑 매도자랑 서로 지금 눈치 싸움 하고 있고 지금 조금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막 거래가 활발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규제 지역 발표하면은 다음날 바로 가가지고 규제가 안 된 그 단지랑 지역 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전화가 안 되고 막. 풍선 효과. 지금 그럼 이런 그때처럼 비슷하게 뭐 풍선 효과 나타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기억나는 게 그때 규제 지역 막 발표하는 시리즈로 했을 때 사실 그 김포가 빠졌을 때 규제 지역 발표했을 때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여러 번 학습했어. 다음에 이거 규제 지역 발표되고 거기서 빠지는 지역이 있어. 무조건 가야지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틀 동안, 일주일 동안 거래량이 엄청 폭증하고 그 처음 규제 지역 발표하고 처음 이틀 동안은 부동산 10시, 11시까지 계약서를 쓰느라고 문을 안 닫고 통화도 안 되고 사람도 계약서 쓰는 사람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뉴스 보면 어때?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신고가 터졌고 거래량 엄청 많아졌고 가격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이전에 규제 정책 발표해가지고 막 거래량 막 이렇게 했던 거랑은 지금 별로 비슷하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네. 아직이지만. 네, 그쵸. 결국 거래되지 않겠습니까? 거래는 되겠지. 한두 개. 지금 한두 개만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거래량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2024년 5월에 거래량이 4,998로 5천 정도 되고 6월에 7,456, 7월에 8,713, 8월에 6,269로 좀 거래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9월부터 줄기 시작해서 지금 그게 이어지고 오고 있는데 지금 6, 7, 8에 거래된 거에 지금 8월 기준으로 해서 7월 기준도 아니야. 8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반토막이잖아요. 네. 거래량이. 네. 지금 그게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 1월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2월도 유지가 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막 거래량이 폭증해가지고 막 얘가 막 5천 건, 6천 건이 될 거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지금 반으로 줄어들고 나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를 엎을 만한 에너지가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만으로 가능할 거냐 했을 때 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 효과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효과가 붙고 그래도 내가 불안해서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분명히 가격이 올라가고 신고가를 찍어주겠지. 근데 문제는 이게 제 생각엔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도 속보로 금리 인하한다고 떴고 국제정세 불안하고 지금 미국도 지금 힘들고 우리나라도 힘들고 아씨 내 코인 갈 때는 안 넣고 이제 넣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부동산이랑 경제는 오롯이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그걸 역행해서 혼자 막 날아가기에는 쉽지 않아요. 물론 경제가 꺼졌을 때 부동산은 의식주기 때문에 집값이 빠진다고 해서 길거리에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존재해서 더 빠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마지노선까지는 쭉 이렇게 등락폭이 있으면서 움직이게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그 에너지나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있는 걸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지금 거래를 주도하는 게 지금 10건 중에 한 건이 거래됐을 때 신고가가 나오니까 평균가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나오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거래량이 적어지면 비중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한 개 거래되는 영역이 커져서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져서 이렇게 서울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전부터 계속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해요? 하나 거래될 때마다 금방금방 가격이 반영이 되니까 되게 예민하잖아요. 변수가 딱 하나 뭐 터지거나 이러면 그게 곧바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락폭이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예민한 시장이라서 내가 굳이 지금 요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부동산에서 속도로 내가 매수할 때 난 1등으로 매수할 거야. 이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수익으로 1등은 의미가 있지. 근데 나 제일 먼저 매수해가지고 어쨌든 제일 싼 가격에 할 거야. 더 오르기 전에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내가 전고점일 수 있는 거지. 이제 이후에 됐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서로 눈치 싸움 하고 있어요. 또 이게 가격이 더 떨어질 거냐 아닐 거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정권도 불안정하고 국제정세도 불안정하고 물가도 불안정하고 경제도 불안정하니까 사실 다들 관망을 하고 있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약간 압력이 있어서 더 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의 변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내가 앞서서 거래해서 그 리스크를 먼저 맞고 야 이거 좀 조심해야 돼 라고 뒷사람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하방으로 바뀌어 있고 이미 뭐 한번 내렸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그런 상황에서 올파포 지금 봐라. 전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지금 입주 거의 마무리 이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슬슬? 아, 그러니까요. 마지막까지 안 빠지고 역시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야, 것처럼. 파채 지금 전세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아무리 좀 외부 정세가 조금 어지럽고 해도 계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상황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지금 탄탄하게 잘 왔는데 앞으로의 변수를 보면 공급 부족에 금리 인하 하방으로 잡혔고 뭐 입주장도 이제 잘 지나갔고 더 이상 조정받을 하방 압력이 없지 않느냐. 빨리 가서 빨리 선두로 가서 꽂으면 어떨까 아니 뭐 이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하방 저점일 수 있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후랭이님 돈이 없어. 근데 은행에서 금리 인하해 준대. 돈 쓰라 그래요. 쓰겠어? 빌려야죠.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거예요? 아니요. 코인에 물려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막 많이 물려 있어요. 아니에요. 다 수익 내셨을걸요? 저보다 일찍 들어가서. 물론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결국에는 그거예요. 내가 뭔가 투자를 했을 때 바로 뭔가 피드백이 와서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하지. 우리 전에 막 엄청 올라갈 때 영끌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금리가 낮으면 그걸 충분히 이제 활용해서 하지만 앞으로 좀 불안한 상황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지금 또 세금적으로 이런 게 풀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금리를 낮춰준다고 메리트가 없는데 금리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움직일까? 그리고 나도 내 호주머니 사정도 되게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지금 뉴스를 보면 반찬값이 무섭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 반찬 사 먹기도 무섭다. 뭐 더 아껴야 되냐. 이런 게 막 나오는 상황에서 여유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공급 부족 얘기를 하시는데 일례로 이전에 역사적으로도 봐서도 공급 부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격이 바로 동시 다 공급 물량 떨어져? 동시에 바로 가격이 올라? 이게 아니고 공급 물량이 떨어져서 보통 2, 3년 정도 그게 쌓여서 에너지가 모이면 그 이후에 이제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려보면 공급이 부족해. 그러면 이 공급이 부족한 게 결국에는 그 이동 수요의 물량을 대는 게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전국적으로 보면 50만 건이 정도 거래돼요. 근데 그게 보통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서울만 따졌을 때는 한 5만 정도라고 했을 때 그 정도 이제 공급 물량이 있으면 그 공급 물량은 다 이동수를 끼고 가는 거니까 입주 물량은 다 이동수를 끼고 가잖아요. 새 집으로 이사를 오든 세입자를 받던. 근데 기존에 있는 기축들은 딱 살고 있던 사람은 그 기존에 살고 이사하려고 하는 사람 몇 집만 이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수가 많지가 않아. 그래서 공급 물량이 없으면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거나 이제 신혼부부라던가 이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공급해줘야 될 수요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전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또 그럼 매매가 같이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매매가는 가만히 있고 전세가만 이렇게 오르는 시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려서 이렇게 쭉 같이 올라가려고 하면 이 전세가율 자체가 좀 올라와 있어야 돼요. 10억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전세가가 올라와서 그나마 5억 정도 하고 있다고 쳐요. 전세가가. 5억에 전세 사는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면 부담스럽겠어요? 안 부담스럽겠어요? 갑자기 5억을 만들어야 돼. 쉽지 않겠죠. 근데 이게 전세가 쭉쭉쭉 올라서 7, 8억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이제 전세가 8억이 되면 8억에서 10억 넘어가는 건 2억 정도니까 좀 대출을 받아서 좀 가볼까 하면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충분히 생길 여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세가율이 올라올 때까지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전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전에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도 전세가 부족, 매매가 바로 증가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급 물량 많은데도 매매가는 올라가고 공급 물량이 적은데도 매매가는 떨어지고 이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공급 물량 부족하니까 바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26년부터 막 공급 물량 없으니까 막 집값 올라갈 거고 지금 그게 눌러주고 있는 건데 내년부터는 없으니까 지금 그거 눌러주는 거 없으면 바로 집값 올라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강남의 올림픽파크포레오 12,000세대 그 전세가가 안 흔들려서 저희가 이상하다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저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걔만 특별한 거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틀이 아니지 지난 주말에 날씨 정말 추웠는데 그때 제가 강북에 그 입주장을 갔다 왔거든요. 강북은 다르더라고요. 흔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강북 입주장 얘기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강북 입주장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세가 계속 올라갈 거다. 그리고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매매가를 받쳐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가 올라갈 거야 라는 그거는 이제 길게 봤을 때의 얘기지 당장 동시간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작년에는 같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같이 올라가긴 했지. 왜냐면 이전에 21년 하반기에 급락했을 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많이 떨어졌거든. 그리고 그 떨어진 폭 자체가 30, 4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과하게 빠르게 급하게 떨어진 것에 대한 이제 회복 구간이 올라간 거지. 이게 회복이 아니고 상승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게 맞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올라간 거는 그 빠진 걸 채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갑자기 이렇게 빠졌으니까 뭐 10억 하던 게 막 5억, 6억까지 막 빠졌으니까 그거를 채웠고 지금 올라가는 애들은 특히나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건 서울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거래되는 애들은 좋은 애들만 거래되고 서울 역세권 84 신축. 한강 끼고 있고 위아래 지역 여기까지 넣어야지. 그 외 지역은 지금 거래량 안 나와. 빡세다. 진짜 빡세요. 그 얘네들은 20억 전후예요. 진짜 잘 찾아봐야 15억까지 어떻게 내려올 수 있나 없나 이런 애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이미 정고점 뚫었어요. 이미 정고점을 뚫었고 정고점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더 상승한다? 그럼 그만큼의 더 넓혀줄 에너지가 필요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걔네들은 이제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 이전에 떨어졌을 때도 정말 비싼 애들은 떨어졌다가 일정 수준 금액 이하로는 안 떨어지고 쭉 보합을 유지하다가 이제 상승형이 왔을 때 올라갔어요. 근데 B급지, C급지 가격대가 더 떨어지고 외곽으로 갔던 애들은 얘가 가격을 유지할 때 얘네들은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지고 더 오랜 기간 떨어졌다가 회복할 때도 얘네가 올라갈 때 얘네는 더 떨어지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갔거든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그 한강을 끼고 있는 위아래 뭐 84 뭐 역세권 정말 좋은 입지 신축 뭐 이런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애들은 솔직하게 앞으로 뭐 변수가 있어도 크게 안 흔들리고 갈 수 있어요.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핀셋으로 그런 애들은 정말 손에 꼽는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로만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후에 변수가 왔을 때 압구정이나 반포 이런 애들은요. 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뭐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이래도 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부동산은 원래 그런 거야. 올랐다 내려 떨어졌다 하는 거고 나는 그냥 갖고 있다 보면 내가 팔고 싶을 때 좋은 가격 받고 팔면 되는데 굳이 내가 지금 돈 궁한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베일리 입주할 때도 전세가도 받쳐준 상태에서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바라봐야지 얘네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흐름 자체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우리한테는 어나더 레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핵심지가 가면 네네. 이번에는 이제 성동구를 넘어 동대문과 노원까지 에너지가 좀 퍼져서 가지 않을 거냐? 퍼져줄 수 있지 않을까? 작년에는 좀 멈췄지 않습니까? 대출 규제 하면서 이렇게 좀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근데 온기가 대출 규제 오면서 멈춘 게 아니고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그나마 에너지가 유지된 거고 그게 빠진 순간 에너지가 확 죽었잖아요. 23년도도 상반기에 펌프질 하다가 없어지니까 하반기에 죽었고 24년도도 상반기에 펌프질 해줬는데 없어지니까 죽었고 결국에는 계속 이게 뭔가 심폐소생술 같이 뭔가를 주지 않으면 시장이 살아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힘드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번에 풀어준 것 자체도 저는 약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대출 규제를 더 풀어주기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조금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이 너무 걱정되니까 더 하기엔 좀 쉽지 않고 나라도 지금 돈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슈를 몰아서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자극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거나 막 거래가 많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돈으로 이제 땔감을 떼우기는 쉽지 않으니까 소문으로 이렇게 실제로 땔감을 주기는 어려운 거지. 근데 여기서 경제가 만약에 받쳐주고 하면 이 분위기가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더 커지려고 하면 끊임없이 그 불을 떼울 수 있을 만한 땔감을 뭐 사람들이 돈을 여유롭게 쓸 수 있다던가 뭐 통화량이 증가한다던가 뭐 금리가 떨어진다던가 환율도 좀 안정이 된다던가 경제가 활발히 된다던가 뭐 수출이 잘 된다던가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잘 된 거나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관세 두드려 맞고 지금 대기업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지금 난리가 지금 나고 있고 삼성도 지금 앞으로 뭐 법인세도 안 내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몇 년째 지속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부동산만 또 간다? 지금 가고 신고가 하고 그런 애들은 어나더 레벨에 있는 애들이고 걔네들 빼고 보자는 거예요. 걔네들 빼고 보면 지금 분위기 되게 안 좋아요. 그잖아요. 한강을 끼고 있는 강남 3구 마용성.
빼고 얘기해보세요. 어디 좋아? 안 떠오르죠? 저 안 봤으니까. 내가 봤어. 내가 봤는데 안 없어. 없어. 근데 지금 거래가 되고 그런 애들은 그리고 약간 이전에 23년도부터 25년 최근에 2년 동안 오른 애들 보면 정말 실제 거주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움직이는 그런 게 이전에 비해서 급락한 가격보다는 너무 싸니까 급락한 가격보다 조금 오른 경향은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가성비를 따져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서 그냥 회복되는 구간 안에서 조금 움직이는 상승세지 지금 막 과열돼서 막 너도 나도 막 그 좋은 걸 위해서 막 투자를 한다 이런 사람들로 몰려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짚어드리고 싶어요. 서울 좋지. 서울은 언제나 진리야. 그리고 돈이 있으면 내가 그 부동산 가격이 싸지거나 안 싸지거나 내 상황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싸졌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서울 부동산을 진입할 수 있는 그 상황이면 가리지 말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억지로 막 영끌해가지고 지금 가는 게 맞냐라고 해서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영끌에서 강남 살았는데요, 누가? 그분은 이제 그분의 관점인 거고 저는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 낮춰줬잖아요. 네. 근데 기준금리 낮춘다고 시중금리 낮춰줄까? 저는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키 많이 낮춰줄 것 같지 않아. 은행에서. 버퍼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그 시중금리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래부터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은행도 지금 실적을 쌓아야 돼서 제가 강북에 입시장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정말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도 지금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네. 근데 이제 시중금리를 얼마나 낮춰줄 수 있느냐는 또 미지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장이 녹록하진 않다.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만약에 좋은 거 단지마다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떨어지는 애가 있고 나중에 오르는 애가 있는데 지금 막 타이밍 오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지역이랑. 어디라고 제가 딱 집어드리지 못하지만 여태까지 안 움직이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좀 움직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단지나 지역을 보고 있던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건 맞아. 근데 지금 막 전고점을 뚫었고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막 영끌해서 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지. 저는 하반기도 큰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네, 이런 지지부진한. 네,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강보합과 약보합을 왔다 가면서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갈 것 같아요. 최상급지는 뭐 알아서 그냥 걔는 어나더 레벨. 그냥 알아서 가고. 그냥 알아서 해.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들만의 리그로 움직여라.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지역들은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로 지지부진하게 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 분위기가 오는 지역들은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 맞죠. 왜냐면 그래도 경제가 어렵든 어쨌든 살 집은 필요하니까. 그리고 지금 신혼부부 위주로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있고, 신혼부부들은 그래도 집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마인드는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뭐 또 무슨 대출 상품이 또 뭐가 나왔더라고요. 청년 네. 무슨 대출 드림인가? 뭐가 있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또 청년들이 자기 집에 대한 또 그런 열망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아예 내 집 마련을 해서, 왜냐면 상승장의 최고점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완전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빠져있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차라리 마련을 하고 가는 게 낫겠다라는 이제 의식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올해랑 이제 가격이 날아가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이제 좀 보고 알아보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10년 주기설 이렇게 얘기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하락에서 상승 구간을 넘어가는 그 변곡점의 구간 안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 확실히 지나봐야 언제가 저점인지는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저점의 전후반에 있는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앞에 사든 뒤에 사든 어쨌든 가격은 비슷하게 갈 거니까 실거주자는 그냥 그 시간을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내 집에서 살면서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또 집값이 올라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흔들리지 않고. 드라마틱한 상승까지는 어렵지만 보합으로 간다면 실거주 입장에서는 사는 게 맞는 거네요. 그쵸. 괜히 나중에 더 올라간 가격을 보고 뒤에 봤는데 2억 더 쌌는데 3억 더 쌌는데 이거보단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 외곽이 안 좋고 지금 신축도 떨어지는 데는 진짜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빼고 지금은 입지와 신축이냐 이런 걸 같이 봐야 돼요. 이제 그런 거 안에서 부합을 하면서 이제 내가 보고 있는 지역이 움직이려고 한다, 상승하려고 한다, 매물이 쌓여있던 게 없어지고 가격이 더 빠지던 게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런 일련의
시그널들이 보인다고 하면 이제 춘천이 고려하면서 부동산이랑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물건을 잡아야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돈이 내가 너무 없어. 근데 억지로 막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차라리 그러면 전세나 월세를 살다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강북의 입주장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레미안 라그란데랑 장애 레디언트랑 마이파크랑 이경 휘문 뭐 이렇게 해서 강북에 주요 입주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빠른 애가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예요. 네. 25년 1월 10날 입주가 시작이 돼서 3월 10까지 잔금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레미안 라그란데를 보면 작년 하반기에는 84 기준으로 전세가가 7억 정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유지를 하다가 비상계엄이 터진 이후로 6억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1억이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아 이것도 빠진 거야 라고 이제 되게 좋아진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올 초에. 그런데 1월 10일 딱 시작돼서 입주가 시작되니까 원래 입주 시작되면 조금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흔들리지 않고 6억대를 고수하면서 가더라고요. 6억에서 6억 5천 그리고 6억 5천에 매물 내놓지만 그래도 진짜 한다고 하면 1, 2천 정도 이렇게 내고를 해줄게 네. 하면서 6억 초반에 거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건 2월 10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를 구할 때 보통 2, 3개월 전에 집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2, 3개월 전에 이제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돌 때는 좀 어떻게든 버텼다가 이제는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집을 보통 한 달 전에 구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 집주인분들이. 쫄려지 살짝. 엄청 애간장이 타죠. 그래서 2월 10일 이후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확 낮췄구나, 전세가를. 한 5천 정도. 5천, 10%. 그러니까 6억에서 6억 5천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5억 5천에서 6억 사이를 부르는 거죠. 물론 5억 5천은 많지 않아. 그리고 약간 사연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보통 이제 5억 8천, 7천 뭐 이렇게 부르죠. 네. 대신에 물건은 뭐 6억 이상, 뭐 6억 5천 이런 게 뭐 많고 그런 애들은 진짜 많고 근데 진짜 내가 빼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5억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과 다른 모습이잖아요. 강남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 12,000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안 흔들리고 갔으니까 강북 쪽도 그렇지 않을까? 게다가 얘네는 단지가 또 쪼개져 있고 시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으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저 정도면 얘네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강남과 강북은 확실히 다르구나 라는 게 느꼈고 그리고 레미안 라그란데가 지금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네. 지금 신축은 정책자금 대출이 안 돼요. 등기가 안 났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준신축들이 신축은 정책자금 대출 안 되니까 준신축은 돼. 등기가 된 물건이라서. 그래서 나름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장이 시작되기 한 6개월 전에 이미 준신축들은 한번 흔들렸어. 이쪽에 입주가 시작될 거니까 미리 빠질 사람은 다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입주가 오히려 시작됐을 때는 주변의 준신축들의 전세 가격은 흔들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신축이랑 얼마 차이도 안 나요. 2, 3천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 준신축이 5억 5천이면 여기가 5억 7, 8천인 거예요. 2, 3천밖에 차이가 안 나. 신축이랑 준신축이랑. 근데 문제는 이제 대출이 좀 다르다는 거지. 정책자금 대출은 좀 싼 이자로 들어갈 수 있는데 신축은 정책자금 대출 아니고 일반 대출만 되니까 이자율이 조금 더 많게는 2배 정도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레미안 라그란데가 지금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전세가가 좀 많이 안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계약금을 넣고 나머지 잔금을 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전세가를 맞췄을 때도 부족한 금액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전세가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잔금을 쳐야 되니까 게다가 은행은 또 실적이 필요한 시기가 왔으니까 그게 이제 맞물려서 좀 특이한 대출이 떴더라고요. 이전에 우리 송도 입주할 때 입주장 막 있어가지고 공구별로 막 엄청 많아서 그 전세가 팍팍 떨어지고 잔금 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형성된 그 분위기가 뭔지 기억하세요? 뭐였냐면 선대출을 끼고 그 이후에 전세가가 들어오는 그래서 거기에 사이에 선대출 끼고 전세자 구해서 넣는 그렇게 해서 잔금을 치르는 그런 갭 투자가 성행했었거든요. 송도 때. 그래서 그때 선순위를 이용한 갭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적인 지역이 송도가 떴었어요. 레미안 라그란데가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선순위 아니고 근데 후순위로 껴주더라고요. 대출을요? 네, 은행에서 너무 신기하죠. 은행이 왜 그러지? 급한가?
은행이 급한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해봤는데 봐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조건부 대출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면 왜냐면 등기가 있어야지 사실 원래 대출이 되는 건데 지금 등기가 신축이라서 안 난 거니까 등기가 된과 동시에 이제 근저당을 넣는 거지 은행이. 대신에 선순위 아니고 후순위로 넣어야 전세자들이 들어오지. 들어오고 전세가를 많이 깎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자 한 5억에서 6억 받고 후순위로 한 2, 3억 정도 받아서 잔금을 치르겠다는 생각인 거죠. 집주인분들은. 은행은 그걸 오케이 해서 후순위로 등기를 하게 될 시에 이렇게 넣는다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렇게 해도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 84가 지금 12억, 13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전세가가 지금 5억, 6억 해요. 그럼 반이잖아. LTV 하면 70%, 80%까지는 되는데 후순위로 들어가도 안전하게 들어가는 구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후순위로 들어가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지금 후순위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무조건 선순위 해야 돼 은행이 막 그랬는데 그래도 신축이고 나름 역 앞에 외대암역 근처에 도보로 가능한 아파트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납득이 돼서 모든 은행에서 다 취급하는 건 아니고 땡땡 은행에서만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20평대도 5억대 고수하다가 4억 8천 이렇게. 올빠빠하고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전세 맞추는 게. 그리고 처음에 제가 조사했을 때 3월 10일이 잔금이니까 3월 10일까지 맞춰주면 이 가격이고 3월 10일 이후로 되면 더 올릴 거야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3월 10일 넘어도 그 가격에 해줄 테니까 어쨌든 최대한 그 3월 10일에서 한 달 이내로 좀 어떻게든 이제 들어와서 이걸 맞췄으면 하는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됐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레미안 라그란데가 3월이 아니 1월에서 3월까지예요. 장위가 이제 3월부터 이제 5월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6월부터 입주하는 휘센시아 있고 그 다음에 아이파크가 11월에 또 입주를 하거든요. 그 비슷한 입지에 있는 애들이. 그럼 계속 연이어 돼요. 근데 레미안 라그란데가 만약에 잔금 치르는 3월 10일까지 입주가 많이 안 이루어지고 미뤄지는 물량들이 많다. 전세 매물이 많다. 그럼 뒤에 시작하는 장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장위가 또 물량이 또 생각보다 많은데 여기 보면 2840세대잖아요. 네. 장위가 2840세대인데 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레미안 라그란데가 지금 3069세대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물량이 남냐. 관건이고 그 다음에 2844대가 또 있는데 여기서 물량 계속 누적해서 쌓이면 전세가는 당연히 더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가 되게 그래서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전세가를 이 단지가 전세가를 고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가 되게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도와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 전세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고 있어요. 레미안 라그란데가 입주가 지금 있으니까. 1월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6월이에요. 근데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가 전세가가 그나마 지금 좀 버틸 수 있는 요소가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출이에요. 후순인데도 지금 이렇게 들어와 주겠다라고 하는 은행을 확보한 상태니까 전세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버틸 여력이 있는 거지. 그리고 뒤에 잔금을 치른 이후에 연체율이 이 단지는 8%라고 하더라고요. 올파프는 17%.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8% 세긴 센 거죠. 그래서 전세가를 받쳐줄 수 있는 게 여기에 또 사구역이 있어요. 이문 사구역. 네. 얘가 지금 여기 이 구역이 지금 이주 철거 시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4월까지 이주하라고 했대요. 시기가 딱 맞아. 그러니까 이미 여기 이쪽에 있는 애들 준신축이나 이런 애들도 얘네가 채워주고 네. 신축으로 가서 우선 전세 살다가 여기 갈 사람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레미안 라그란데는 지금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전세가가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잘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이주가 있네. 네네. 근데 이주도 막 지금 4월까지 하라고 하는데 4월 막바지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네. 빨리 이주하려고 해요. 왜냐면 뒤로 갈수록 이게 슬럼화되고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그래서 4월까지 버티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 앞쪽에 많이 하고 이주할 사람들은 이미 좀 다른 구역에 퍼졌기 때문에 레미안 라그란데 잔금 3월 10일까지 이 사람들이 다 채워줄 거다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다. 근데 흔들리는 게 그 한 번 5천 빠지고, 그러니까 7억, 그 12월 전에 7억에서 6억으로 한 번 빠지고, 6억에서 뭐 5억 5천 그 사이로 빠지고, 거기서 더 빠질 거냐 했을 때, 완전 쫙 주저앉는다 이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한두 개 급한 사람은 조금 더 5억 5천 전후로, 이렇게 좀 밑으로도
한두 개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장미자이 레디언트. 얘가 이제 3월부터 입주거든요.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가 3월 10까지 입주고 얘가 연이어 3월에 이제 입주가 시작이 돼요. 얘는 어떻게 돼? 촉각을.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 엄청 촉각을 세우고 있겠죠. 왜냐면 전철역으로 별 차이 안 나요. 1호선 타고 한정거장 차이. 여기 신의문역에선. 네. 외대 앞역에선 두 정거장. 한두 정거장 차이고 가격대도 비슷해. 13억, 12억. 얘도 밑에도 12억, 13억. 전세가도 그러니까 비슷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서로 이제 레미안 라그란데가 빨리 잘 좋게 끝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여기서도 하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제가 입주장 시작하는 단지들의 느낌을 보면 급하지 않아. 심지어 입주를 시작하는데도 공사가 끝나져 있지 않잖아요? 요새? 그리고 입주장이 시작됐을 때도 옛날에는 그 입주장 시작과 동시에 거의 집에 이사를 들어오거나 잠깐까지 생각을 안 하고 좀 여유 있게 생각을 안 하고 앞에 맞춰서 그 전부터도 주변 단지가 흔들리거나 가격이 형성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그렇지 않아서 여기서는 레미안 라그란데 전세가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 밑에서 그 대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레미안 라그란데가 전세가가 조금 더 흔들려주면 여기는 더 흔들릴 거고 거기가 국건이 가고 있다 그러면 비슷하게 여기도 갈 거다. 그래서 저기 전세가랑 여기 전세가랑 조사를 해보면 똑같아요. 같이 가요. 차이가 없어. 다만 이제 장위자이 레디언트 같은 경우 지금 계약을 하면 좀 층, 향, 호수 좋은 물건을 조금 더 일찍 하는 거고 뒤로 가면 그런 물건은 좀 빠진 상태에서 가긴 하겠죠. 가격이 뭐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차이는 있는데 이 장위자이 레디언트 임장을 제가 지난 주말에 추운데 막 갔다 왔는데 너무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멀리까지 다녀오셨네요? 네, 정말 추웠어요. 근데 지금 이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크게 있다 보니까 네. 신기한 게 솔직히 여기 거주하시려고 하는 분들, 내 집 마련하시거나 전세를 구하려고 하시는 사람들은 제일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애들 학교 어디로 가나?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애들이 뭐 버스 타고 다닐 수 있지만 초등학교는 라이딩을 해줘야 되잖아요, 엄마가.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1단지 애들은 여기 서울 신곡초를 가고요. 여기 2단지, 4단지 애들은 여기 장미초를 가고요. 3단지 애들은 석관초를 가요. 다 다르네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심지어 얘는 봐봐요. 성북구예요. 장위 레디언트 성북구야. 네. 석관초는요. 얘도 성북구고 여기 신곡초는 노원구예요. 구가 달라. 행정구역이 다른데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쪼개놨네. 이게 쪼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학교가 더 선호도가 높아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초등학교도 선호도가 높은 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네. 물어봤더니 선호도는 비슷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아직 여기에 막 단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찢어서 가다 보니까 또 만약에 여기에 초등학교가 하나 여기 안에 붙어 있다. 그러면 여기가 난리 나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어서 다들 좀 멀리 가야 돼서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그 부동산에서 하시는 말씀이 1단지 여기 쪼개지고 3단지 쪼개지는데 학교 등하교 같이 할 때 2학년이면 등하교 같이 하는 애들이 서로 친해지고 계속 같이 가지 않겠냐. 유치원도 그렇죠. 같은 유치원 나온 애들이랑 계속 같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면 2단지, 4단지가 같이 가는 초등학교가 그나마 조금 더 선호도가 있지 않겠냐 나중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긴 하셨거든요. 게다가 여기 석관초 같은 경우는 여기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여기도 넘어가고 여기도 게다가 여기는 이 큰 대로변이랑 이 천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다리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다리 건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엄마들은 신호등 하나 건너는 것도 싫어해요. 네, 제가 다리 밑에서 돈을 많이 뜯겨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삥을 많이 뜯겨가지고 다리 건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호도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엄마가 차로 라이딩 해주면 다 거리는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 차이만 있고 그리고 제가 좀 되게 이 장위자이 레디언트 갔을 때 좀 놀란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네. 신축인데 복도식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응? 복도식 아파트. 네. 왜 복도식이 있죠? 저도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여기 자이 레디언트 이렇게 임장을 쭉 하고 있는데 안에는 못 들어가요. 아직 공사 중이어가지고. 이런 건 다 타워형이고요. 타워형인데 지금 여기에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여기까지가 임대 아파트래요. 요 일자로 된 거요? 네, 여기가 임대 아파트인데
여기를 다 복도식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계단식도 아니고. 네네, 복도식으로.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쫙 이 아파트를 두 면을 이렇게 가로질러가지고 네. 복도식 아파트가 쫙 있더라고요. 일기 신도시 때 복도식 아파트 나오고 그 이후에는 계단식이나 타워형으로 많이 지었잖아요. 네. 너무 놀랐어요. 왜 그렇지? 약간 아파트형 공장처럼 약간 이렇게 보이잖아요. 겉에 보면 쭉 네. 복도식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너무 놀라가지고 또 부동산에 여쭤봤더니 여기는 왜 복도식 신축인데 왜 복도식 아파트로 지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좀 임대 아파트라서 그래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해주지. 그래서 좀 놀랐어요. 왜냐면 기존 이제 새 아파트 재개발이 되든 재건축이 되든 어쨌든 그러니까 임대 물량은 어느 정도 빠지게 되잖아요. 20% 또는 뭐 조율되는 정도로 빠지게 되는데 위치만 한쪽으로 몰아놓거나 좀 다르긴 했었는데 여기는 아예 딱 구분이 되게 복도식으로 좀 지었더라고요. 근데 장벽. 그게 약간 병풍처럼. 진격의 거인 장벽처럼. 아니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밖에 이렇게 병풍처럼 있다 보니까 여기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의 얼굴이 여기 밖에 보이는 이제 단지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과연 맞는가? 맞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죠. 왜냐면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형성이 될 때니까.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이해가 되는 건, 왜냐면 요새 사업성 뽑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단식이나 타워보다는 복도식이 아무래도 건축비가 좀 덜 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도 해보는데, 어쨌든 저는 신축 아파트 중에 복도식 아파트 지은 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 아니, 뭐 임대주택 비율 뭐 몇 %로 해라, 뭐 기부 체납해라, 뭐 공공기업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도로 내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도로 내놓고 나오겠죠. 뭐 해라 막 하니까 이제 뭐 계산기를 엄청 돌려봤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또 나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또 분담금도 1, 2억도 아니고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밖에서 봤을 때 신축인데 복도식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는 조금 너무 놀랄 일이라서. 그리고 여기가 입주장이면 당연히 이 장인뉴타운 안에 들어있는 우리 꿈의 숲 아이파크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얘네도 다 영향이 있지 않았겠을까? 그래서 전세가가 주변에 흔들렸을까? 라고 이제 알아봤는데 이전보다 한 5천만 원 정도 빠진 상태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2, 3개월 전에 이미 다 조절이 된 거고 이미 여기 옮길 사람들은 다 옮겨가지고 이거보다 더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사실은 이 장리자이 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이 역에서 가까우니까 여기서도 뭐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꿈에서 마이파크는 여기는 여기랑 엄청 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출퇴근을 할까 싶었는데 여기 버스편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요렇게 가서 광운대역을 이용하거나 여기 돌고지역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해서 여기 사람들은 그냥 을에 버스를 타고 역으로 그냥 가는 거가 이미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따로 불편함을 요구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제 역세권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장기자이 레디언트를 조금 더 쳐주긴 하겠죠. 그리고 1, 2, 3, 4단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요. 커서 저는 사실 역세권이랑 제일 가까운 4단지가 제일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생각보다 이 1단지, 2단지 요 중간에서 이렇게 바로 가면 그렇게 멀지 않대요. 그래서 이 단지 내에서는 역에 더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보다는 네. 저는 학군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여기나 뭐 이쪽으로 인프라나 이런 걸 써야 되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장을 보러 갈 때 여기 사람들이나 요 장인 뉴타운 여기 사람들 여기 이마트나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장을 바러 가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뭐 어차피 이동을 해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상권이나 이런 건 이쪽으로 가거나 백화점은 또 여기 성북구 기름 쪽으로 가거나 현대백화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인프라는 아직 좀 부족한 거예요. 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왔는데 단지 내 상가 주변에 있는 거 빼고는 뭐 따로 인프라나 상업시설이 지금 된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울원 아이파크가 얘네보다 조금 더 이쪽에 있는 구역에 있는 단지들보다 조금 더 가격을 더 분양가를 넣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 된 경향이 있죠. 이 주변에 여기 있고 여기 주변에도 상업지역하고 역세권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장희자이 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지켜보자 라는 주의고 아까 좀 여기 임대 아파트를 복도식으로 지어서 조금 놀랐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또 조합원과 일반 분양분에서도 좀 차이를 뒀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넣었어요? 잔금 치는 시기가 좀 달라요. 일반 분양 받으신 분은 4월 29일, 그리고 조합원들은 5월 31일까지 한 달 더 한 달 줬어요. 더 주는구나. 네네. 근데 더 신기한 건 전세 가격이 조합원들은 안 급하고 분담금이 한 4억 정도 된대요. 그럼 지금 어쨌든 84타입 기준으로 지금 5억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6억 조금 밑에, 그러니까 5억과 6억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분담금이 4억 정도 되는데, 그럼 조합원분들은 그냥 전세에 맞추면 그냥 크게 문제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없어서 그냥 전세 가격 낮아지는 거에 그냥 뭐 그렇게 떨어지면 그냥 그렇게 하지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 분양분 같은 경우는 잔금을 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많이 낮아지면 본인이 메꿔야 되는 돈이 많아져서 오히려 지금은 일반 분양분 전세 가격이 더 높고요. 조합원이 나온 전세가가 더 낮아요. 얘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 가지고 일반 분양 물건은 2년 10개월이 최대고 조합원은 4년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올파프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러면 뒤집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조합원 전세 가격이 더 높고 더 일반 분양분은 낮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반대로 됐거든요. 그런 이유는 지금 본격화되지 않았고 레미안 라그란데 가격 형성되는 거 보고 움직이는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조금 이렇게 딱 안정화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좀 되어 있고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평면도가 되어 있다. 확실히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되게 많이 주장하는 톤이 아, 이제 상승이 남았다 이제. 내년에 대세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다 올해가. 올해는 조금 쉽지는 않은데 강보합 정도 예상하시는 분들이 한 열에 7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약보합의 느낌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고, 하락 나는 하락은 아니야. 하락 얘기하시는 분도 한 분 정도 계셨던 것 같고. 저는 보합, 강보합과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보합이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빨리 나타나면 내년, 조금 늦게 나타나면 내후년부터 저는 회복해서 이제 상승 구간,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한강을 끼고 있는 위아래 지역들은 상승인 거고, 이제 2021년 하반기에 급락했던 지역들은 이제 회복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역별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렇게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정책적으로 사실은 지금 지방분들은 되게 힘들거든요. 지방은 아무도 언급 안 하잖아. 댓글 질문도 없고요. 콘텐츠도 없고요. 뭐 지방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전문가분들도 없고.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다들 지방도 얘기 안 하거든요. 나 지방 얘기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뭐 전국적으로 다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 우선 지방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된 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손발을 묶어놨던 거를 지방에서만 다 풀어준다고 어느 정도 진짜 딱 그 해제를 시켜줘야 지방이 그나마 좀 숨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언급하기엔 조금 이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이나 뭐 늦어도 정말 만약에 블랙스완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게 나타나면은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빠르면 내년, 올해도 이제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내년, 내후년부터 조금 상승과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자꾸 오해하신 것 같아가지고 랑 자꾸 놀러 다니니까. 아니지, 아까 여기서 댓글들 봤는데 나보고 막 하락론자래. 풀어줘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왜냐면 계속 그쪽하고 올리면 그쪽 톤이 세지기 때문에 그쪽에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요. 한 막 10만 뷰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는 1만 나오고 저희 10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 하면 나는 10개 올려야 돼. 그래? 채널 요청이 왔을 때 가서 거짓말은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채널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 방향성에 맞는 썸과 그걸로 이제 문구를 뽑다 보니까 나는 똑같이 지금 보합과 이런 걸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 흔들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시장에 지금 입주장의 그냥 모습이잖아. 레미안 라그란데 강북의 입주장은. 근데 올파프는 좀 달랐잖아. 그래서 이상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북 입주장 꺼집니다 막. 그건 이제 채널의 성향이니까 네. 그거는 서로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 입주장 얘기도 그렇고 제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자 채널에서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후레이님도 뭐 요새 이런 거 유행이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하면서 이렇게 질문 리스트를 주실 때도 있잖아요. 네. 제가 준비해 오는 걸 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질문지를 요청하는 대로 답변을 준비해서 가면 또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 채널은 출연을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만 이걸 컨텐츠에 담을 거다. 또는 뭐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만 컨텐츠에 담을 거다.
이런 얘기 하지 마.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한 데는 출연을 안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 채널도 있나? 그런 채널이 있는지 없는지 전 모르지. 근데 제가 출연했던 채널들은 뭐 요새 부동산 시장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제 생각을 얘기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하락하는 단지들만 물어본다. 하락하니까 그 단지는 하락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썸을 뭐 폭락, 막 폭탄 터트리고 이러면 뭐 올해부터 상승한다는 사람도 있고 내년부터 상승한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저도 내년부터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 올해는 좀 전반적인 정세상 가긴 쉽지 않고 해서 보합적으로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하락론자라고 얘기할 때 난 전국에 꽂아놓은 깃발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락론자면 다 팔려고 시도를 했거나 다 팔았어야지. 네, 그리고 안 샀겠지 집을. 그쵸. 그쵸. 근데 이제 투자자가 쉽지는 않아요. 하락론자가 되기는. 왜냐하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거지. 약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100명의 그 유명 강사를 털어서 세금 추적을 했는데 그중에 21명만 자산을 상승했었고 집을 갖고 있었거든요. 나머지 그 80명에 달하는 분들은 그냥 스피커. 투자는 안 하고 이제 그냥 말만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지금 10년째 투자자로 먼저 시작했다가 이제 강의로 입문을 하고 이제 인플루언서도 시작한 거여가지고, 사실 실제 투자하면서 하락론자로 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 오르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약간 기회를 보려고 계속 하는 거죠. 지금 세금적으로 손발을 묶어놓고 친등록세 중과가 아니었으면 엄청 뛰어다니고 있죠, 지금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채널을 뭐 가리지 않고 나가는 건 맞는데, 네.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그 채널마다 편집의 성향이라던가 썸네일 뽑는 거는 이제 채널의 그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주셔야지. 마치 후레이님 보고 왜 이런 회색 옷 입고 왔냐, 썸에 왜 제목 저렇게 뽑았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최근에도 좀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좀 주변에 있으신 분들도 이런 힘든 감정적인 토로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전에 막 급락했을 때도 그런 분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보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주변에 막 이렇게 그 마음을 퍼뜨리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다만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감정적이 막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거를 푸는 건 참 좋아.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나버리면 변화가 없거든요. 성장이 없어. 자기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투자를 한 게. 그리고 화를 내고 끝나고 덮어버리면 다음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왜 내가 산 것들이 하락했고 이렇게 투자를 실패했는지를 계속 복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이걸 빼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걸 투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까놓고 얘기해서 저도 투자한 것 중에 가슴에 심장이 박혀있는 정말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빼고 싶어도 빠지지 않는, 팔리지 않는 그런 애들도 있고,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솔직히 투자자 중에 100%난 정말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사기꾼이지. 사기꾼이지. 그리고 저도 이제 수도권에 있는 애들은 그렇진 않았지만 지방에 있는 이제 투자 물건 같은 경우 역전세도 있었고, 힘든 시기를 또 보냈고, 그걸 메꾸느라고 정말 고군분투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하는 건 그래도 이전에 투자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지만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래서 힘들지만 사실이 제일 아파. 사실이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일 경우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파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시면 그래도 어제보단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마음 잘 다독이셔서 이겨내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없는 투자자들이 없더라고요. 제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망고쌤도 그렇고 진곤이 형도 그렇고 다 그 아픈 손가락들이 있어요. 투자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또 이게 또 확 엔돌핀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막 쫙 이게 펼쳐지면서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주머니에 돈 있는 꼴을 못 보고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판단이 흐려지거나 뭐 어떻게 신처럼 막 다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뭐 잘 된 것도 있고 못 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합쳐졌을 때 그래도 좋은 게 더 많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투자에 성공해서 좀 나아지고 이러면서 점점 나아지는 거지. 신처럼 막
찍으면 다 올라와 이런 건 아니잖아요. 트리우스 광명이 지금 입주가 지금 12월부터 해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월세 지금 나왔나? 이제 아직도 안 나왔네. 얘네도 비슷해요. 지금 24평은 4억, 30평 때는 5억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광명 트리우스 24평이 9억대. 그리고 30평대는 10억에서 11억 사이로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전세가로 한 반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뭐 트리우스 광명이 더 가격이 떨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요 밑에 이 광명 뉴타운의 입지를 보면 사실은 여기랑 다 멀어요. 얘네들 트리우스 광명도 여기서 좀 15분 이상 걸어가야 되고 여긴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좀 멀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될 정도예요. 제가 진짜 빠른 거로 뛰어가듯이 걸어갔을 때 20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멀고 아무래도 신축이 더 오면 어차피 신축 좋아하는 사람들은 엉덩이가 좀 가벼운 수요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쪽에 입주작이 시작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쫙 빠져서 이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다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쫙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여기는 이제 들어오는 데라 인프라가 지금 역 주변 빼고는 딱히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 불편하다는 거죠. 아직 불편하다라는 거고 여기는 이제 벌써 이제 들어간 지 얘네가 이제 4년 차, 5년 차가 되니까 주변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살만해. 괜찮아 라는 생각이고 여기는 좀 학교가 좀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이쪽에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군도 그리고 애들 전학시키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뭐 움직일 거 있어 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 전세가보다 여기 전세가가 5천 내외로 더 오히려 비싸더라고요. 실거주 입장에서는 훨씬 여기가 편한 거지. 네, 그러니까 좀 의외였어요. 왜냐면 이쪽에 입주가 있으니까 여기가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빠지고 5천 이상. 그리고 매매가는 1억 이상. 오히려 더 비싸더라고요. 왜냐면 딱 봤을 때 여기가 더 대단지로 이렇게 단지 밀집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좀 이렇게 구역이 경사도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 약간 언덕입니다. 네, 네모 반듯하게 이게 단지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좀 모양이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쪽을 선호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직 인프라가 좀 덜 조성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막 당장 막 이사를 해야지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더 되면 이제 철산자에더 헤리티지 여기가 이제 또 대장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얘네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얘네보다 매매가가 한 1, 2억 정도 더 비싸고 전세가도 1억 정도는 더 비싼 게 형성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빨간 색깔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가 입주가 곧 있을 텐데 그런 애들들이 지금 아까 레미안 라리그란데 장위, 그리고 아이파크, 휘경, 디세지아 그 4개가 가격대가 비슷하고 입주 시기가 비슷하니까 서로 막 저울질하면서 어딜 가야 되냐 눈치 싸움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여기 사시는 분들도 그걸 가늠하느라고 지금 좀 서로 열심히 보고 있죠. 왜냐면 그래도 광명사거리에서 가까운 여기 센트럴 아이파크가 입지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여기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냐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조사하러 갔을 때 여기에 있었던 30평대랑 여기 있는 20평대랑 거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차라리 여기가 낫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도 대장 아파트 최고의 입지로 가야지. 왜냐면 광명의 인프라나 상업지역이나 이런 입지는 여기 철산의 입지를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약간 시장이 있고 원도심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여기는 그 다음에 개발된 구역이기 때문에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역 하나 차이인데 가격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11구역이고 여기가 12구역이 이제 곧 분양을 할 텐데 사실 최고의 입지는 11구역에서는 광명사거리가 역세권 아파트잖아요. 여긴 역세권 아파트가 사실 애매한 거지. 칼국수, 수제비. 다 하시더라고. 여기 칼국수집 모르시는 분은 1도 없었어. 그래서 여기가 초역세권이라고 할 만한 단지가 그동안에 사실 없었는데 이제 11구역이 들어오면 완전 초역세권 단지가 들어올 거고 인프라 가깝게 누리니까 여기가 좋을 거다. 그렇지만 여기 철산역 인프라를 쓸 수 있는 여기 12구역은 여기 한남동 같은 느낌이거든요. 경사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철산역과 가깝고 인프라가 괜찮고 학교 그리고 여기 학원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또 괜찮다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명은 지금 새 옷을 갈아입을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골라야 되냐 지금 고심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그리고 철산역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이쪽에만 신축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쪽에 좀 힘이 많이 실어졌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기 이쪽으로 신축이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나중에 여기 사이가 조금 붕 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게 잘 확장이 되고 잘 안정화되면 여기 두 개가 합쳐지면 더 이제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잘 메꿔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후에 좀 지켜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뒤쪽에는 자이 더샵 포레나 1단지 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애들보다는 좀 가격이 조금 더 5천만 원 정도 저렴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살지 어디로 이사를 가실지 지금 뭐 고민하고 계십니까? 철산주공 13단지는요? 13단지, 12단지는 언제 사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네. 근데 그 다음 타자가 얘네인 건 맞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단지의 소유자분들은 마음이 급하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 말부터 해가지고 그래도 올랐잖아요. 1억 넘게. 네. 얘는 그래도 서울과 시장 흐름을 같이 하면서 재건축 이슈까지 있으니까 급할 게 없지. 역을 끼고 있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자부심이 또 남다르시거든요. 아, 그래요? 가보면 알아요. 딱 역 끼고 있고 인프라 딱 되어 있고. 우리가 13단지야 뭐 이런 느낌인가? 부지도 넓고 대장주잖아요. 여기에. 지금은 얘가 안 됐고 얘가 있으니까 얘가 대장 느낌이지만 얘가 신축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당연히 대장 아파트 얘가 뺏어오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부심과 그 넓은 부지 게다가 초품하잖아요. 구디 사장님들 여기 많이 살 것 같아요. 특히 여기 가산 디지털 렌즈가 진짜 요새 유망하더라고요. 공실이 하나도 없대요. 요새 뭐 지식산업센터 공실 엄청 많은데 여기는 공실이 하나도 없고 여기 일자리 수요 때문에 여기 배우 수요 받는 여기 하안동까지도 빼곡하게 채워주고 있거든요. 광명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가산 디지털 렌즈가.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괜찮은 입지에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광명 사요? 광명은 공급 물량 때문에 지금 좀 가격이 눌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광명도 막 정말 무섭게 가격이 날아갈 때는 정말 무섭게 갔었거든요. 그리고 막 여긴 피가 7, 8억 붙고 이랬어요. 재개발이.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진짜 광풍이 불었었죠? 광명 재개발. 피가 막 7, 8억 붙는다는 게 이해가 돼요? 서울도 아닌데? 진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 지금 이 11구역, 12구역 이런 애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알짜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방 압력이 있고 불안정하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 여력이 된다. 상황이 된다. 연결 안 해도 된다. 이후에 이제 여기 주변에 입주 물량에서 눌러주는 게 어느 정도 좀 해소될 것 같다. 그럼 그 전에 내가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나중에 긴 시간 지났을 때 후회하지 않을, 물론 서울과 비교했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가격 대비 솔직히 서울에 이제 금관구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요. 훨씬. 구로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구로 살아보니까 여기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갖고 힘들어 여기. 어디로 드래요. 그리고 금강구는 서울에서도 진짜 에너지가 정말 마지막에 막바지에 들어오는 거고, 광명은 서울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도 흐름이 좀 빠른 편이에요. 에너지가 작을 때 먼저 받을 수 있고. 근데 요번에 좀 힘들어서 막 뉴스 기사에 나왔던 건 지금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가지고 좀 옆에 킵해놓는 지역을 해놓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물어보신 분이 5구역 광명 5구역 분양권 구매를 고민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 내에서 잘 자금 상황 확인하셔가지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변화 사항에 맞춰서 움직이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수지, 미사, 광명 되게 광범위하네요. 범위가. 실거주인데 광범위합니다. 실거주와 투자 같이 보는데 어디가 더 입지가 좋을까요? 수지는 지난번 오를 때 같이 많이 올랐고, 미사는 고덕 흔들릴 때 흔들렸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흔들렸고, 네. 광명은 지금 입주 때문에 좀 흔들려서 그나마 좀 눌린 게 있으니까 광명 가자. 광명이 상대적으로 좋죠. 근데 직장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직장이라.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야, 셋 중에 골라 이러시면 이모 정보를 좀 더 주세요. 뭐 출퇴근이라든지 남편분 직장이라든지. 아니 근데 그걸 고려하면 학교라든지 뭐 이런. 투자 가치적인 면에서 비교하기 어려워. 그냥 가치적인 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이제 고르셔야지. 광명이다. 지금은 광명이 저는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월 하순 기준으로는 광명이다. 네, 광명이 더 나. 왜냐면 수지에 오를 만큼 오른 애들은 올랐어요. 수지에 뭐 죽전이랑 이런 애까지는 에너지가 안 갔고, 수지 풍덕천이나 뭐 기존에 있던 애들, 성북역, 선복동, 뭐 신현동 뭐 이런 데만 메인의 신축들 위주로만 많이 올랐지. 네. 근데 수지에 다른 데 가고 싶진 않으실 것 같아. 미사도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안 빠졌어요.
왜냐면 하남이도 되게 잘 갔거든요. 최근에 서울과 송파, 강동, 하남이 쭉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갔었기 때문에 미사도 가격이 그렇게 썩 눈에 확 들어올 만큼 메리트 있지는 않아요. 광명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지 차이가 이제 생길 거고 네. 더 좋아질 입지랑 좀 더한 입지가 있으니까 그거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광명은 2년간 입주 남은 게 많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니까 가격이 메리트 있는 거예요. 없었으면은 가격이 안 눌려 있어가지고 네. 비쌌겠지. 그러니까 저는 비싼 거를 지금 사라고 추천은 안 하고 이후에 더 비싸질 건데 덜 비싼 애들은 추천하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광명 12단지, 13단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지만 그래도 걔네는 다음 타자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수지나 이런 애들은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걸 기대해 보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니까 마곡은 이미, 아니야 마곡이래. 미사는 이미 거의 다 새 옷을 갈아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같이 미래 비전을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광명이 훨씬 낫다는 거죠. 강서구면 마곡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 제가 마곡도 갔다 왔잖아요. 마곡 왜 가셨어요? 마곡 왜 가긴, 마곡이 궁금하니까 갔죠. 물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아, 근데 강서구도 양천이 목도- 최근에 움직였었잖아요. 또 양천이 막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인천에 서구가 움직이면서 김포, 강서가 연결이 돼요. 사실 서구, 김포, 강서가 이렇게 좀 연결되거든요. 생활권이. 네. 요새 최근에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강서도 봐야지. 강서구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기도 분위기가 빠르진 않아요. 솔직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의아한 게 강서구가 네. 평당가 5.2억이죠. 네. 광명이 6.8억이에요. 네. 뭐 다 익히 알고 있죠? 아, 익히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이거 서울이 당연히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렇지 않아요? 광명인데? 그러니까 그 광명에 대한 느낌을 모르시는 분들은 강서구도 나름의 9호선 황금 라인을 갖고 있고 마곡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 강서구 지명만큼 마곡은 따로 불릴 정도로 유명하니까 평당가 자체가 되게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서울은 강남과 강북 지역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지만 거기 안에서도 이제 동쪽에 속해 있냐 이제 서쪽에 속해 있냐도 중요한데 동쪽이 조금 더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고 서쪽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면이 있고 동쪽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서쪽이 움직이고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이는 거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동쪽이 많이 움직여서 이제 서쪽까지 가야 되는데 네. 에너지가 서쪽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았고 양천구가 움직인 건 재건축 이슈 때문에 목동.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강서구가 발빠르게 확 움직이기에는 쉽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여기는 아직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개발 중에 있다라는 느낌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근데 가보시면은 되게 좋아요. 여기 좋아요. 다 일자리잖아, 다 일자리잖아. 완전 평지고. 다 일자리, 예, 평지고, 그리고 여기 깨끗하고. 공원도 있고, 그리고 여기 마곡나루역이 있고, 이 마곡역 있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마곡나루역이 조금 더 새 거고, 요런 느낌이 있죠. 여기 삼겹살집 맛있는 데 있는데. 전 임장할 때 김밥 물고 다녀가지고 삼겹살 못 먹어봐서 되게 모르겠네. 맛있네. 되게 맛있던데. 어디가 맛있어요? 아, 여기 1번 출구 바로 앞에 삼겹살집 유명한 거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보십시오, 여러분. 네. 아, 근데 여기 LG 사이언스 파크 여기 요 마곡역 요쪽에도 힙한 가게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맛집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임장로들은 다들 바빠가지고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국밥 그냥 먹고 다니지 맛집 안 찾아다니거든.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저한테 맛집 물어보면 잘 모른다. 김밥 먹는다. 마곡도 이제 지역적으로 이미 딱 이제 안정화를 찾아가는 게 보여요. 마곡역에 가까운 이제 사실 마곡에서 제일 첫 번째로 챙겨와야 될 아파트 단지는 어디냐 그러면 엠벨리 시리즈. 7단지. 예, 시리즈인데 여기 안에서도 이제 마곡역 가까운 애들이 있고 이제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이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있고 이래요. 네. 그럼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가운데. 그쵸. 마곡나루역과 마곡역 사이에 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좋죠. 네. 그래서 여기 7단지, 이제 여기에 6단지 이렇게 가까울수록 가격이 더 비싸고 뒤로 갈수록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입시적인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근데 가보시면 조금 아직도 좀 개발이 되고 역 주변으로는 상권이 크게 발달되어 있고 그렇지만 조금 그 주변으로는 좀 이렇게 단지 내 상권들은 따로 학원가가 좀 많아요. 아. 제가 강서서 느낀 게 뭐냐면 학원이 진짜 많다. 역세권에 그 술집도 많잖아요. 근데 학원가가 막 더 엄청 같이 막 도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여기서도 학교를 많이 신경 쓰는 게 발산역 주변으로는 유명한 학교들이 많아요. 명덕외고, 명일, 영덕. 들어보셨죠? 네.
이화여대 막 부속, 막 이대,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산역 주변으로 여기 준신축급 애들도 워낙에 학원가나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요쪽. 요 라인으로 학원가가 쫙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쪽도 지금 선호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좀 학원가가 있구나. 네, 준신축들도 여기서도 나름 이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신축은 이제 이쪽에 있는데 학원가는 여기가 조금 더 잘 돼 있고, 여기는 이제 큰 프라자 건물에 학원관이 쫙 들어있고 1층에 편의점 앞에 모집 요강이 학원별로 시리즈로 이렇게 쫙 깔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원에 대해서 좀 진심이다. 근데 그거 아시죠? 학원의 진심이고 학군의 진심이신 분들은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 그렇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 주택 구입 능력도 어느 정도 되니까 집값을 상승을 했을 때 충분히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거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보시면 근데 이 위쪽으로 가면 좀 약간 입지가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마곡나루역에서 이 신방화역으로 갔을 때 이 신방화역과 여기 마곡나루 사이에 이렇게 중간보다는 여기에 역을 끼고 있는 애들이 조금 더 낫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1단지 같은 거 가보시면 얘가 지금 이제 12년 차예요. 10년을 넘어서 이제 준신축이다 보니까 이젠 좀 얘네도 연식이 됐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 주변에 있는 이런 상업지역은 아직도 좀 공실이 조금 그래요? 있고 막 물론 요 앞쪽에는 빼곡하게 정말 엄청 번화가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약간 약한 부분들이 좀 있고. 메인 상권이 이쪽이라서 그런 거예요? 예, 아무래도 이쪽이 더 메인 상권이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메인으로 이용하죠. 근데 상권의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좀 아직 조성을 계속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쪽에서도 보면은 공사하고 있는 그런 이런 크레인이라고 그냥 높게 이렇게 해서 막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 들어주는 그 기계 뭐라고 하지? 포크레인 말고. 그게 크레인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주변에 막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그리고 7단지 여기 나와서 여기 라인에 여기부터 이제 일자리가 쭉 있잖아요. 네. 여기도 막 한참 빌딩 들어서고 있고, 여기 완전 다 공사판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좀 아직도 다 이렇게 끝난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개발을 해 나가는 거고, 지금 보시면 사실 부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일자리 부지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거가 많은 것보다는 일자리가 큰 게 훨씬 자급자족의 가치로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곡 안에서는 충분히 이제 규모가 완전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치 있게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임장을 갔다 왔죠. 비행기 소리는 안 납니까? 마곡 괜찮습니까? 마곡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비행기가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단지들이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맞습니다. 낮은 애들이 좀 많아요. 낮은 단지들이. 대화산역 쪽? 여기를 궁금해하시네요. 여기는 더 들어와야 되는 거여가지고, 이전에 사실 2015년도에 그 갭투자 처음 시작했을 때 그게 이제 발산이랑 방화랑 이쪽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는 이제 외곽에 이제 소형 아파트 좀 연식이 오래됐더라도 좀 이렇게 갭이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했는데, 이제 여기 마곡에서 신방화역 좀 지나서 보면 요쪽 뒤쪽으로 와서 김포공항 말고 요 뒤쪽으로 갈수록 어떤 느낌이냐면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져요. 구축이라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고 가격대가 다르잖아요, 또. 네. 가격대가 여기는 막 10억대고 여기는 8억, 5억 전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대 조정은 좀 다르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크면 여기까지 가는데 에너지가 작으면 이제 잘 가지는 않아요. 요거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그대로네. 거래도 20년도에 들어가서 요렇게 유지하고 있는 걸로 6년 차인데 지금 작년 10월 네. 6억 5천. 네, 유지는 하고 있는 신축이니까 신축 트렌드로 이제 유지는 됐지만 제가 지난번부터 항상 얘기를 하는 23년도부터 24년도에 변화가 있는 단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여기까지 가지 않아서 그냥 유지되는 정도로 이제 끝났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염창동은 사실 강서구의 숨은 역할을 하는 애거든요. 네. 염창동 여기 바로 밑에 목동이에요. 네. 여기가 염창동, 여기는 이제 목동이에요. 목동 1단지가 여기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학원 딜리버리 하기에는 참 좋은 곳이죠. 근데 염창동을 보시면
빼곡하죠, 단지들이. 네. 대형 대단지라기보다는 다수? 이제 소규모 단지들이 좀 모여 있고, 이제 도로도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가 이제 굵은 도로인데 막상 가보면 그렇게 큰 도로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이길로 들어가면 엄청 한적해져요. 그래서 이 염창으로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쪽 분위기로 여기 이 거리 있죠, 이 거리. 네. 요거 뭐야, 화곡로. 이 화곡로를 기준으로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있냐 왼쪽으로 있냐에 따라 좀 분위기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여기는 약간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그래도 배열됐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단지가 좀 크고, 그리고 단지들이 이렇게 딱 자기 아파트의 이 편말 하나를 온전히 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좀 어지럽죠. 겹겹이 쌓여 있어. 네, 어지럽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규모 단지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지만 인프라가 좀 몰려 있긴 좀 어렵고, 그렇지만 여기도 또 학원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의 이제 선호도랑 이제 목도 위에 있어서 가성비 있게 학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상업지역이 또 이렇게 형성되고 여기 이렇게 쭉 중간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선호도는 참 괜찮아요. 그리고 이전에 23년, 24년도에 이렇게 가양 여기 6단지 여기 이런 시리즈 있죠. 한강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또 이쪽을 또 많이 보시거든요. 갭 투자나 이런 걸로도. 그래서 사실은 넓게 보기 참 좋은 구역이긴 한데, 이제는 진짜 갈 친구들만 가기 때문에 가치를 잘 판단하시고, 에너지가 작을 경우, 클 경우, 그리고 내가 오래 기다릴 거일 수 있냐, 아니면 바로 피드백을 받길 원하냐에 따라서 조금 비교하셔서 움직여서, 저는 근데 솔직히 미리 사놓고 오래 기다리면 사람이 지치거든요. 그런 스타일 좀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왜냐면 대출이자 어차피 낼 건데, 전세 대출 이자가 그래도 좀 더 싸고 금액도 작잖아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저는 좀 약간 그런 주의라 가지고. 수도권 내에서 얘기해봤자 어차피 인천이랑 경기도, 서울인데, 경기도는 서울과 흐름을 같이 하는 과천, 성남 이런 애들은 이미 같이 갔었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경기도의 약간 중심이라고 했을 때 동생들. 그냥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더 내려오면 이제 입지가 떨어지고, 아무래도 조금 삼성이 힘들어지면서 삼성과 결을 같이 하는 지역들은 좀 힘든 상황이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전에 평택 얘기를 좀 아마 했을 거예요. 평택이 지금 가격이 너무 좋죠. A급 입지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평택 여기 공장 그 증설하는 거를 멈춰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래도 삼성이 평택을 버리는 일은 없을 거다. 이미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대나 삼성이나 지금 미국에 공장 짓고 외국에 공장하고 이거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분들도 살아남아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런 거에 지금 국내적인 그런 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지금 반도체랑 AI 이런 거에서 엄청 지금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택이 지금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게 있는데, 이번에 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 일꾼들을 평택에 몇 내려 보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전에는 서초 본사가 있었고 기흥, 수원, 평택, 천안 이렇게 있어가지고 약간 기흥 쪽이 그 지리적으로 중심, 그 가운데 쪽에 있고 그거를 연결하는 중심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서초 본사는 이제 버렸거든요. 이미 그 사람들 수원 삼성전자로 다 옮겼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수원, 기흥, 화성, 평택, 천안까지 본다고 하면 그 중심을 평택으로 옮기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을 거의 평택 쪽으로 많이 옮긴다라고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택 공장 공사를 멈추긴 했지만 요새 힘들어서 그런 거지 평택을 버릴 건 아니어서, 지금 가격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떨어졌어요. 얘가 대장 아파트인데 입지적으로 신축은 아니어서 그렇지만 파라곤. 예. 들어보셨죠? 네. 지금 정고점이 거의 오. 10억을 찍었었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3억 빠진 걸로 나오는데, 가보면 이제 6억 밑에, 사실 이전에는 7억 밑에만 나와도 막 산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6억 밑에도 가격이 나오잖아요. 취소는 뭐예요? 신고해놓고 다시 취소했네. 계약 파기한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지만 사실 5억대 밑으로 나오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분양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가 밑으로는 내려오진 않을 거다라는 게 전반적인 생각이긴 한데, 네. 주변에 지금 여기가 1단계고 여기가 2단계고 이제 3단계에도 곧 들어올 텐데 아직도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 광교도 보시고 위례도 보시고 다 보셨지만 단지가 만들어지고 하려면 10년 이상은 걸린단 말이에요. 네. 얘네도 10년 이상 더 걸리겠죠. 네. 근데 얘네만 흔들리면 문제가 아닌데 고덕 다음에 이제 지제, 세교, 동삭 이런 애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안에서 최고의 입지는 요 위에 라인에 있는 애들이에요. 네. 그리고 역에 가까우면 여기에 좀 개발이 덜 돼서 좀 그런데 여기 안에서 여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여기가 이제 메인 입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여기 메인 입지에 있는 요 얘네들이 여기 있는 단지 애들의 구역들이 가격도 또 많이 빠졌어요. 와,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35% 받고 2억 5천 빠졌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34평인데 4억이래요. 이전 가격이 얼마였어요? 최고점이 7억? 7억까지 찍었는데 지금 5억 밑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원래 여기 평택에서 고덕 다음에 좋은 입지고 좋은 지역이고 거기에 A급 입지라는 거예요. 인프라나 이런 거 다 학교 다 이쪽에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A급 입지가 이 정도 빠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강력한 악재는 있어줘야 A급 입지도 이 정도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근데 문제는 공급 물량이 아직도 너무 많아. 평택은 앞으로 2, 3년까지도 공급 물량이 계속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공급 물량이 압박이 끝날 때쯤에 근데 문제는 공급 물량이 들어와도 이제는 얘네보다 더 좋은 입지의 신축이 아니고 그 입지를 뺀 나머지 안에서 이제 신축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입지에 있는 애들이 이제 가격 회복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런 걸 사놓는다고 한다면 저점에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또 평택이 아닐까 싶어요. 당장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사요? 막 당장 사냐고 또 막 오래 기다려야 돼요. 오래 기다려. 최소 2, 3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미리 사서 대출이자 내지 마시고 이런 좋은 지역이 많이 빠졌네. 킵해놨다 해서 모니터링 꾸준히 하고 놓치지 말자. 왜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냥 뭐 2,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데이터 보면서 올랐나 떨어졌나 이런 것만 확인하고 좀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 현장 가서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훅 잘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내년도 준비하고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다. 네, 절대 지금 분위기에 전 지금 사라고는 딱 얘기를 하진 않아요. 지난번에도 그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평택이었지 않습니까? 네, 계속 평택 보고 너무 계시네요. 좋지. 예, 너무 좋은데 문제는 공급 물량이 너무 많고 지금 삼성의 악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고덕이 막 버려질 도시는 아니라서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움직이고 같으면 들어가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시종일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항상 물이 들어올 N지 아닌지 일단 좀 직전에 딱 들어가는 걸 좀 좋아하시잖아요. 딱 탔는데 계약서 썼어. 잔금 치르는데 한 보통 2, 3개월 걸리잖아요.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기 전에 막 몇천 올랐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느껴보셨으면 하는 거지. 근데 그 전에 계약서 쓰고 잔금 칠 때까지 아무런 느낌이 그 변화가 똑같아. 없고 내가 한 2년, 3년 살았는데도 변함없이 쭉 그 가면은 떨어진 것보단 낫지. 그래도 이왕이면 사람 마음이 사자마자 막 오르고 막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대출 이자가 너무 길거리에 솔직히 버리는 돈이잖아요. 내가 쓰는 돈이 아니고 내가 뭐 맛있게 먹은 것도 아니고 뭐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대출 이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들어갔으면 하는 거고 만약 내가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있는지 정도는 저는 그 타이밍이 왔을 때는 한 달 단위, 그러니까 타이밍 오기 전에는 한 2, 3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 하시고 좀 타이밍이 가까워지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고 진짜 내가 막바지로 매수할 것 같다. 그럼 주 단위로 끊고 정말 매물이 이제 내가 살려고 하는 매물이 5개 안에 들어왔다. 그럼 저는 데일리로 매일매일 전화를 하거든요. 부동산에. 야, 이게 데이터 보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전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체크하는 게. 예, 이 정도에서는 데이터로는 안 나오고 매일매일 부동산에 전화해서 내가 보고 있는 물건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아니면 새로운 매물이 등장해서 매물의 개수가 늘었는지 이런 걸 보다가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들어왔는데 가격이 더 안 빠지고 올릴 것 같다. 그러면 그 중에서 조건 괜찮은 걸 잡으면 계약하고 잔금 사이에 뛰는 가격의 그 짜릿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계약하고 잔금 치르기 전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더 뒤에 네네. 계약이 되면 진짜 기분이 날라가죠. 좋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매도자가 그런 일도 많았어요. 막 1억이 오르고 막 1억 몇천만 원이 오르면 매도자가 등기를 안 갖고 와요. 뭐야 그럼 뭐 배액 배상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안 하면서.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될 경우 사실 제가 중간에 혹시 상승이 너무 많이 돼서 계약이 파기될 것 같다면 무조건 중간에 중도금을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중도금도 들어간 상태야. 그래서 뭔가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물리적으로 뭉개는 거지. 그냥 꼬장을 부리는 거죠. 아. 나는 못해! 막 이러면서 소리 아무것도 안 갈 거고 나는 잔금 못 쳐! 그러면서 이제 트집을 잡히죠. 중개사 너 이거 나한테 설명 안 했잖아. 이거 놓친 거 아니야? 괜히 죄 없는 중개사만 붙잡고 이제 막 약간 딴지를 계속 거는 거죠. 거지. 그래서 저는 오전에 그 잔금 치르고 했는데 오후까지도 그 서류를 못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수강생분들 중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해결이 되긴 하죠. 이제 나중에 잔금 안 치르면 이제 법적인 문제를 들먹여서 이제 좀 서로 얘기가 오간다거나 아니면 정말 매수자가 그냥 큰맘 먹고 그냥 약간 일부 금액을 좀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대부분은 좀 그렇진 않죠. 왜냐면 계약의 무게가 사실 가벼운 건 아니니까. 이미 다 확인했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 근데 들어가. 만약에 반대 입장에서 떨어졌어. 그렇다고 깎아줄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계약과 승과 동시에 양쪽에서 그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겠다라는 약속인데 막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예의가 아니긴 하죠. 근데 이제 속상하니까 또 그러신 게 되게 많았고 일주일 사이에 막 확 가격이 막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봤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전에. 근데 지금은 막 그렇진 않은데 움직이는 시기에 뭐 3, 4억짜리는 한 1천만 원, 2천만 원만 움직여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그거는 좀 보면은 느낌이 확 달라요. 그리고 내 집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보다 집이 있는 사람이 집에 더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좀 내가 내 집 마련했으니까 이제 투자도 좀 해서 자산을 같이 불려볼까? 라고 하면서 좀 여유가 생기면서 시야가 또 같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보면 집이 없는 사람보다 집 있는 사람들이 더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어가지고 그 채널도 영상을 봐야 될 사람이 안 보고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보니까 약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봤던 거 또 보고 막 아는 건데도 또 복습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서 되게 좋은 시기에 시작해서 계약서 쓰고 나서 잔금 치르기까지 막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너무 신나서 투자했던.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이 들어올 지역인지 아닌지를 좀 너무 이렇게 선진입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굳이 내가 1등이 될 필요는 없지. 그게 속도에서. 좀 그런 걸 좀 보면서 갈 네네네.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네. 것이고요. 들썩들썩하고 막 우와 이게 아니다. 그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나로 막 뉴스가 막 이렇게 뻔뻔질 하는 거 보면 그 정도는 아니다. 드라이하게 좀 보자 상황을. 에이. 네. 실제 현장 나가보세요. 뉴스만 보면 마음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근데 현장에 한번 가보면 사실 사장님들의 얼굴만 봐도 바로 확인이 되니까. 그리고 메디테라는 하락론자가 아니다. 이게 이제 챕터 2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막 들썩인다는 뉴스는 조금 과장돼서 나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지금 막 조급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네. 뭐 내년부터 공급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매매가가 날아갈 거다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전세가 공급 물량 부족과 동시에 매매가 날아가는 거는 공식처럼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충분히 전세가 움직이고 매매가 움직이는 거 보고 움직여도 된다. 그러면 너무 늦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내가 어나더 레벨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확 늦거나 이러진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내 관심 있는 게는 모니터링 하고 있을 테니까 움직임이 있으면 그때 움직이시면 늦지는 않으실 테니까 너무 미리 움직여서 리스크를 맞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막 빠르게 들어가면 대출 이자를 오래 낼 수 있으니. 그쵸. 네. 대출이자 한두 푼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지금 반찬값도 지금 힘들다 하는 시점에 본인 돈은 본인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